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이일하 교수입니다. 오늘은 식물의 여러 가지 특성을 활용하여 식량 작물로 개량하는 그 과정, 농업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옥한 초성달 지역은 현재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란, 터키 이 지역을 망라하는 지역인데요. 지중해 동부 연안을 쭉 보면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흐르면서 만들어지는 삼각주 지역, 그리고 나일강 하류에 형성되는 삼각주 지역, 이 지역이 아마도 토양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 지역이 아시아 대륙까지 쭉 펼쳐져 있는 같은 기후대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식물종들이 진화적으로 출현을 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농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옥한 초성달 지역에선 대략 한 10,000년 전쯤에 8종의 작물이 개량이 되게 됩니다. 밀, 에머밀, 보리, 아마, 병아리콩, 콩, 렌틸콩, 살갈키도 콩의 한 종류입니다. 이런 8종의 작물들이 식량으로 개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작물들은 인간들이 그 농업 행위를 하면서 조금씩 그 식물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변이가 선별되면서 그러면서 보다 생산량이 높고 잘 자라는 그런 어떤 작물로 일종의 육종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업 생산성이 지난 10,000여 년 세월이 지나면서 거의 사실은 생산성이 크게 증대되지는 않았습니다. 1960년대를 거치면서 소위 얘기하는 녹색혁명이라는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한 10여 년 동안 엄청난 품종 개량이 이루어지고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를 하게 됩니다. 크게 보아서 농업하는 방식의 변화, 거기에 그 방식에 딱 들어맞는 품종의 개량 두 가지가 절묘하게 조합이 되면서 엄청난 생산성의 증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1950년대 경하고 녹색혁명이 진행되고 난 이후를 보면은 많게는 한 6배 정도, 적게는 2배 이상의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라던 작물보다도 생산량이 5배씩 늘었다. 그럼 갑자기 그냥 배고픈 사람들이 음식을 충분하게 섭취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절대적인 기아로부터 우리 인류를 해방시키는 그런 공헌을 하게 된 것이죠. 일단 농업 환경이 변화를 했는데, 농업 환경의 변화라고 하면 관계 시설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물들이 자라는데 충분한 물이 제공이 되게끔 이제 관계 시설이 좋아졌고요. 두 번째로는 결정적인 게 20세기 초에 화학 비료, 특히 질소 비료를 화학 공정을 통해서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학 비료를 화학 공정을 통해서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식물의 생산성을 늘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이런 화학 비료가 사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식물체가 워낙
빨리 자라다 보니까 이 화학 비료에 들어있던 영양원들이 곡식에 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줄기나 잎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큰 식량작물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큰 식량작물은 조금만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그냥 꺾어져 쓰러져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꺾어져 쓰러져 버리게 되면은 곡식들이 물속에 잠겨서 이제 다 썩어져 버리는 그래서 수확량이 제대로 이제 많이 증가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녹색혁명 당시에 많은 작물들의 품종 개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품종 개량의 가장 대표적인 형질이 외소증입니다. 외소증을 가진 변이종들을 선별을 하게 되죠. 녹색혁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만 볼록 박사님이 어떻게 녹색혁명 밀품종을 개량하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만 볼록 교수님은 워낙은 미네소타 대학에서 임학을 공부를 하셨고요. 대학원 진학을 하시면서 식물병리학을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당시 이 미국의 고수학 품종인 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곰팡이 병 중에 하나인 곰팡이 녹색병에 쉽게 걸린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밀품종이 다양하게 있는 멕시코 연구소로 가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멕시코 품종들 중에서 녹색병의 저항성을 가지는 품종을 멕시코 어느 산간 지역에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품종을 미국에 당시 사용되고 있던 고수학 밀, 고수학이긴 하지만 녹색병에 쉽게 걸리는 이 밀과 녹색병의 저항성을 가지는 멕시코의 밀을 교배를 해서 녹색병에 걸리지 않는 밀을 이제 얻는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이 고수학 밀 품종이 키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녹색혁명의 배경이 되는 질소 비료가 풍부한 상태에서 밀을 키우게 되면은 이 밀이 자라다가 그냥 풀썩풀썩 쓰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노만 볼록 교수가 일본에 키가 작은 밀 품종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일본에 연락을 해서 그 품종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걸 노린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밀의 녹색혁명 품종을 개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외소증 품종인 노린텐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던 밀을 외군들이 쳐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조금 한 게 신기해서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연구를 하느라고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게 노만 볼록 교수 귀에 이렇게 조그마한 밀이 있더라라는 게 알려졌고 노만 볼록 교수가 그 품종을 요청을 해서 녹색혁명의 밀 품종이 개량이 된 거죠. 이 노린텐이 가지고 있던 외소증 형질을 미국의 고수학 밀에다가 교배를 통해서 넘겨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녹색병에도 걸리지 않고 키도 작아서 어지간하면 쓰러지지 않고 대부분의 질소 비료에서 제공되는 영양원이 곡식으로 가는 최고의 그런 어떤 밀 품종을 생산을 해내게 된 거죠. 멕시코는 그 덕분에 그전에는 밀을 수입해서 먹는 국가였는데 이 녹색혁명의 밀 품종이 개발되고 난 다음부터는 밀을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획기적인 그런 어떤 품종 개량이었을까. 오랜 진화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건 그거를 원래 사용하는 품종에다가 집어넣어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 그것이 녹색혁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녹색혁명에 의해서 생산성이 꽤 정대된 상태에서 이후에 더 이상 생산량의 정대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정대가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90년대 말에 GMO라는 것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혹시 닥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식량 위기의 대안으로
이 GMO가 각광을 받게 됩니다. GMO라는 것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약자입니다. 즉 유전적으로 변형된 작물이라는 뜻인데요. GMO의 효시가 되는 작물은 플라버 사버라는 익지 않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유전자에 이 과일 후숙이라는 과정이 진행되지 않게끔 억제해주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보통 토마토보다도 천천히 이 과일 후숙이 진행되게끔 개량된 GM 토마토입니다. 이 토마토를 개발한 회사는 칼진이라는 농생명공학 회사였고요. 몬산토사에서는 이 플라버 사버의 특허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플라버 사버가 아닌 다른 종류의 GM 작물들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산된 GM 작물은 대부분 콩하고 옥수수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식용유를 뽑는 유채 혹은 면화 이런 것들을 유전적으로 개량을 해서 GM 작물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GMO를 생산하는 기술, 이거는 대장균을 이용해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과정하고 개념적으로 똑같습니다. 대장균으로 하여금 인슐린을 생산하게 하는 방식은 대장균이 워낙이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라는 유전자, 그 플라스미드 안에 인간의 인슐린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잘라서 집어넣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재조합 플라스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대장균에 도로 집어넣어주면은 대장균이 인슐린을 엄청난 양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균은 워낙 정식이 빠르기 때문에 하룻밤만 배양기에 돌리면은 엄청난 양의 인슐린이 생산이 되게 되죠. 생산하는 기술을 그대로 작물에 적용한 것이 GMO 생산 기술입니다. 이 플라스미드 DNA에다가 작물에 도입하고자 하는 유전자 DNA를 집어넣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플라스미드를 재조합 플라스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토양 박테리아 중에 하나인 아그로박테리아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 아그로박테리아가 식물체에 감염을 시켜서 식물 세포에 염색체 안에 도입하고자 하는 유전자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 세포들을 잘 선별을 해서 식물체로 키우게 되면 그게 작물에 적용이 되었을 때 GM 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판매가 되고 있던 GM이 유럽 시장을 두들기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유럽의 GM 작물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GM 작물은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냐 그러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2003년에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제라는 것이 법으로 통과가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GM 작물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GM이 해로우냐 안 해로우냐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와중에 2015년에 꽤 놀랄만한 논문 한 편이 발표가 됩니다. PNAS라고 꽤 학술적으로 권위가 있는 저널에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고구마가 자연 발생적인 GMO이네라는 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고구마에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을 텐데요. 그 품종들 모두에서 현재 GM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PCR 기법으로 확인을 해보면 모든 고구마가 다 GM 작물로 이제 인지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마 만여 년 전에 농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구마가 선별되는 그 초기 시점에 아마 아그로박테리아에 감염된 고구마가 tDNA를 가지고 있었을 때고 그 tDNA가 아마도 이 고구마의 품종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구마가 선별이 되었을 테고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모든 고구마는 GM 판정 기법으로 확인을 해보면 GM으로 판정이 되게 된다. GM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개량된 기술이 GE 기술입니다. GE 기술이란 지놈 엔지니어링, 유전체를
유전적으로 개량을 한 그런 기술입니다. 이 GE 기술에 사용되는 기술이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작물, 그 작물들을 이제 GE 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GE 기술로 개량된 작물은 GMO가 아니다라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GE로 개량된 식물하고 전통 육종법으로 개량된 식물하고 둘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GM 기술로 개량된 작물은 GM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부를 PCR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GE 기술로 개량된 작물은 그냥 자연 발생적인 돌연 변이하고 똑같이 굉장히 작은 유전자 염계서열상에서의 변이만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육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품종인지 GE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품종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은 이 GE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작물의 품종을 개선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GE 기술이 적용된 작물은 GMO로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GE 기술이 되었건 GMO 기술이 되었건 왜 이것이 필요하냐? 식량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무기로 사용을 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마 식량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런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곤충을 이용하는 겁니다. 곤충은 이 지구 생태계 내에 굉장히 많은 종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고 단백질이 꽤 풍부해서 음식원으로도 적당한 소재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량 위기가 닥쳐지게 되면은 우리 인류가 경험한 적이 있던 석유 파동이라든가 요소수 대란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그런 어떤 위기가 우리 인류에게 닥쳐질지도 모른다. 그런 문제 때문에 농업의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식물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끝까지 쫓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